Dobro. History. Archive. 자, 2005년 대한민국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2005년이요? 네, 지금과는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과학이라는 이름에 거의 종교에 가까운 열광이 사회 전체를 뒤덮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황우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 묶음은 그냥 단순한 사건의 연대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한 국가가 어떻게 거대한 신화를 만들어냈고 또 그 신화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어떤 욕망, 그 민낯을 담은 굉장히 밀도 높은 분석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황우석 사태라는 거대한 광풍의 실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 왜 그토록 열광했으며 그 거대한 믿음의 성벽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걸 단순히 그냥 한 명의 비윤리적인 과학자 이야기 이렇게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학적 사실이 국익이나 민족주의 같은 이런 거대 담론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네. 또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과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대중심리가 충돌할 때 과연 어느 쪽이 이기는가? 와.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2005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게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신화가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쌓아 올려졌는지 그 벽돌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네.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 언론이 합작해서 만든 거대한 프로젝트에 가깝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부가 황우석 교수에게 대한민국 제1호 최고과학자라는 전례가 없는 칭호로 부여했더라고요. 그게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칭호는 사실상 프리패스나 다름없었어요. 그의 연구는 다른 과학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동료 심사나 검증 절차에서 거의 성역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죠. 국가가 공인해준 셈이네요.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요? 바로 그거죠. 이런 분위기는 기업들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대목인데 2005년에 대한항공이 황 교수에게 10년간 전노선 퍼스트 클래스 무제한 이용권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당시 분위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그렇죠. 한 명의 과학자에게 거의 국가 원수급의 대우를 해준 거니까요. 맞습니다. 단순한 특혜를 넘어서 그를 살아있는 어떤 국가적 상징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계속됩니다. 자료에 언급된 그 기념우표 발행이 바로 정점이었죠. 우표? 네, 2005년 정보통신부가 그의 업적을 기린다면서 특별우표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그냥 우표가 아니었어요. 어땠는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막 변하는 홀로그램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난치병 치유의 희망, 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죠. 우표까지 발행될 정도면 이건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의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는 단계였겠네요. 바로 그거죠. 우표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물이니까요. 아직 과학계의 완전한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연구 성과를 국가가 나서서 이것은 불멸의 업적이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우표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걸 어떻게 의심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정말 철옹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공인하고 온 국민이 열광하는 철옹성 같았는데 당신의 자료를 보면 이 완벽해 보이는 신화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건 의외로 내부의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모든 거대한 변화가 그렇듯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음. 황우석 팀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류영준 박사. 당시에는 닥터 K자는 가명으로만 알려졌었죠. 아, 네. 그가 MBC의 PD수첩에 제보를 하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연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문제들,
뭐 예를 들어 연구원들의 난자를 사용하는 문제나 아, 데이터가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조작의 징후들을 포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대가는 정말 혹독했더군요. 자료를 보니까 그는 사실상 직장에서 쫓겨나고 국익을 해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1년 반 가까이 거의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고 나옵니다.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거죠. 제보자뿐만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 제보를 받은 PD수첩의 한학수 PD 역시 엄청난 고뇌에 빠졌다고 하죠. 자료에서 그가 자신의 심경을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비유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자료에서 그 단어를 봤는데 정확한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그게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혔던 미군 제독 제임스 스톡데일의 경험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보니까 우린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낙관론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절망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은 상황은 최악이지만 나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간다고 냉혹한 현실을 끝까지 직시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와. 한학수 PD의 심정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어쩌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이 최악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끝까지 가야 한다는 그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와. 막연한 휴몽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각오로 취재에 임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결국 PD수첩팀이 이 거대한 의혹의 핵심 증거를 찾기 위해 미국 피츠버그에 있던 김선중 연구원을 찾아가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군요. 네, 그 만남이 모든 것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PD수첩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의 자료를 보면 방송 이후 사회의 반응은 진실을 추적한 언론을 향한 격려가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네, 완전히 역풍이 불었습니다. 분노의 화살이 의혹의 당사자인 황우석 교수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MBC를 향했어요.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방송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요. PD수첩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져서 광고 없이 방송이 나가는 사태까지. 네, 초유의 사태였죠. 그런 엄청난 사회적 압박 속에서 2005년 11월 24일 황우석 교수가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당신의 자료에 묘사된 이 장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하고 연구원 난자 제공 같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죠. 네, 언뜻 보면 모든 걸 내려놓고 책임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사과를 했는데도 오히려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더 폭발적으로 타올랐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의혹이 사실로 일부 드러나면 여론이 싸내려지기 마련인데 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자료는 이 기자회견을 고도로 계상된 전략적 승부수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승부수요? 네, 자세히 뜯어보면 그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했지만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성과, 즉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기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오히려 과학에 대한 국민의 성원이 식을까 걱정된다면서 교묘하게 감정에 호소했죠. 그러니까 내게 작은 흠결은 했지만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 자체는 진짜다. 그러니 이 기술을 흔들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중에게 윤리적 흠결, 대국익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대중은 국익을 선택했군요. 그렇죠. 이 기자회견 이후 인터넷에서는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줄기세포 기술을 뺏기 위해 PD수첩을 사주했다는 식의 음모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거리에서는 황우석을 지키자는 촛불 집회까지 열렸고요. 네, 한국 사회 전체가 이성적인 검증보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선택한 순간이었죠. 주류 언론도 대부분 황우석 교수를 옹호하거나 침묵했고 대중의 여론은 그를 절대적인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정말 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실을 밝혀낸 주체가 의외의 곳이었다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어딘데요? 당신의 자료는 이 대목에서 브릭이라는 어찌 보면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을 조명합니다. 브릭이요? 생물학 연구정보센터 웹사이트라고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쉽게 말해서 생물학을 연구하는 젊은 과학자,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아, 커뮤니티? 예. 근데 주류 언론과 대중이 모두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 이곳에서 익명의 과학자들이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 교수 킴이 세계적인 과학전을 사이언스에 실었던 논문의 사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MBC 같은 거대 언론도 아니고 익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온라인에서 사진 몇 장을 분석해서 이 거대한 사기극의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건가요? 네,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뭘 발견한 거죠?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었어요. 논문에 실린 서로 다른 환자 11명에게서 얻었다는 11개의 줄기세포 사진들을 컴퓨터로 정밀 분석한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사진을 회전시키고 확대하고 픽셀 패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게 뭔가요? 11개의 사진 중 상당수가 사실은 단 2개의 줄기세포 사진을 복사해서 좌우를 뒤집거나 조금 잘라내거나 회전시켜서 마치 여러 개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디지털 시대의 네티즌 수사대가 거대 권력의 거짓을 과학적으로 폭로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과학적 증거들은 더 이상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팩트였거든요. 그렇죠. 이 증거들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자 견고해 보이던 성벽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5년 12월 15일 황 교수와 공동 연구자였던 미즈메드 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폭찬 선언을 하죠. 네, 자료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모든 신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네요. 네, 이후 서울대학교가 공식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조작의 실체는 더 명확하고 충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자료에도 언급된 섞어심기라는 수법이었습니다. 섞어심기요? 그건 어떤 방식의 조작이었나요? 비유하자면요. 평범한 화초를 아주 희귀한 난초 화분에 몰래 옮겨 심어놓고는 자신이 세계 최초로 희귀 난초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같습니다. 연구팀이 실제로는 만들기 쉬운 평범한 수정란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는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대줄기세포인 것처럼 속여서 DNA 검사를 받고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완전한 사기극이었군요.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결국 2006년 1월 10일 서울대학교는 공식적으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천 기술 또한 허구라고 최종 발표를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을 거의 1년 내내 뒤흔들었던 거대한 신화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서 과학적 민족주의와 노벨상 콤플렉스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황우석의 성공이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도 드디어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민족적 자부심의 증거로 소비되었다는 분석이더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가져다줄 세계 1등 대한민국이라는 환상에 열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을 깨려는 어떤 시도에도 저항의 끝으로 거셌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사건 이후 황 교수는 당연히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 끝에 그래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한국 과학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연구 윤리의 중요성이죠. 아, 연구 윤리. 네. 이전까지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했다면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연구 과정의 투명성과 윤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관련 법과 제도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따라 2005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거대한 열광,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졌던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네. 정부와 언론이 만들어낸 영웅, 그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대중, 그리고 그 거대한 거짓의 흐름에 맞서 싸웠던 소수의 사람들까지 정말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를 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들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불편한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과연 이 값비싼 교훈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과학적 진실 그 자체보다 우리가 믿고 싶었던 환상을 쫓았던 우리 사회 전체의 욕망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특정 진영의 논리나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과학적 사실이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하려는 경향은 정말 사라졌을까요? 제2, 제3의 황우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토양은 과연 완전히 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